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난번 전작권 전환에 이어서 제2탄으로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또 12회에 걸쳐서 제 오른쪽에 정경영 박사님과 제 왼쪽에 임방순 박사님과 함께 매번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진국 시대에 들어섰는데 과연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군대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시대의 군대를 어떻게 지지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들의 관계,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정치 관계, 또 군대와 지자체, 사회단체, 기업들, 또 지역 주민들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 또 선진국 시대의 군대하고 언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사회가 계속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기술이 발전되고 할 때 군대가 어떻게 사회 변화 발전에 이렇게 셋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 군대가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또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이야기들이 우리 군이나 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타이틀이 선진국 시대의 군대와 국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대에 들어선 것인가?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이렇게 한번 몇 가지 문화적인 측면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보면 해외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진국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 2021년 3월 15일에 경제협력개발 OECD에서 보면은 전망한 거 보면은 2020년도에 이제 물가 기준으로 한 그 명목상 이제 2020년 명목상의 국내 총생산 이렇게 볼 때 한국이 9위로 되어 있습니다. 웅크타트 이제 유엔 무역 개발위원회가 금년 7월 3일 날 제 68차 무역 개발이사회에서 195개국의 회원국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다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1964년 웅크타드 설립 이래에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제 따지는 기준 중에서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그 시사주간지에 보면은 2월 2일에 발표한 걸 보면은 그 2020년 민주주의 지수 보면 한국이 10점 만점에 8.01점으로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167개국 중에서 23위라는 것입니다. 23위.
탑 5로 보면 이제 노르웨이라든가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카나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나라는 14위, 16위, 또 일본이 21위고 그런데 그 이코노미 발표에 따르면은 한국은 이제 결함 있는 민주국가, 플러 디모크라시,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풀 디모크라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중에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죠. 2021년 1월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의 군사력이 138개국 중에서 6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구와 뭐 병력, 무기, 국방 예산 한 40여 개 분야에 대한 평가 수치들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군사력의 6위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뭐 군사력만 하니까 이제 이런 문화적인 기준에서 이제 봅시다. 문화적인 기준에서 지금 뭐 현재 한국 문화, K-컬처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의식주, 뭐 순수 예술 분야, 법, 뭐 제도 사회 운영 시스템 이런 데서 K-스타일, 한국 스타일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K-문화, K-컬처가 세계로 확산된 이런 건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은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확산되는 이런 거가 과거에 뭐 옛날 로마 그리스 장시간을 두고 그랬지 이렇게 이런 유래가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쯤에 중국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거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 온통 대장금 얘기가 하도 해요. 제가 대장금을 뭐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다 몰라가지고 당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또 열풍을 일으키고 또 싸이가 또 강남 스타일로 해서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뭐 그 다음에 기생충 뭐 미나리 영화 이런 것이 미국에서 또 뭐 상을 받고 또 열풍을 일으키고 방탄소년단이 또 K-팝으로 이제 뭐 이건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확산시키더니 이제는 그 오징어 게임 그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놀이 문화가 새로운 그 한류 열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뭐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군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군대를 사랑하고 군대를 어떻게든지 발전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니까 우리 군대도 과연 그런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모습인가? 뭐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과연 다른 선진 군대에 비견할 만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서 그 선진국 군대와 후진국 군대의 그런 차이를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미국 군대도 경험했고 중국 군대도 경험했고 또 인도 군대도 경험했고 또 뭐 다른 여러 나라 군대를 그 미국에서 같이 교육받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군대가 어떤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야말로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그 국민군에 대한 그런 근대적 가치, 그런 정체성이 우리 군대에 정립이 된 건가? 또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아직도
대통령 해바라기, 뭐 또 자기 상관 해바라기, 또 우리 군에서 장군들이 더 진급하기 위해서 정치를 바라온다든가, 또 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그 상관적인 그런 것이 강한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미국 군대도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미국 장군이 자기가 더 진급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정치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 상관에 맹목적으로 뭐 공과 사를 따라서 충성을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군대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는가? 완전히 가셔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선진국 군대와 후진국 군대의 차이다. 또 군의 지휘관들이라든가 군의 간부들이 군의 부하나 군의 자원을 마치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 있는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대 사병이 그 개인사자 사병 그거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긴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선진국 시대의 군대로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군대의 그 병사와 뭐 군대의 그 자원은 국민의 거다, 내 거가 아니다. 단지 이 자원과 그 병력들을 받아서 국민들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또 뭐 이제 이런 것도 군의 목적이라든가 군의 목표라든가 군의 기능 임무라든가 또 그 계급과 명예 이런 것이 왜 계급을 붙여줬느냐? 뽐내기 위해서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 계급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 계급이 필요하니까 붙여준 거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가?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계급과 명예가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국민들이 그 장군이 진급에다가 뽐내는 걸 국민들은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아직도 만약에 우리 여기 군의 간부들이 장군들이 자기가 진급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막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보다도 내가 이 계급을 가지고 정말 내 임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나는 국민으로부터 이 계급을 받았으니까 이 계급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야만 선진국 군대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위해서 진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후진국 군대의 행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군의 임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는 건가? 국민들이 혹은 사회 나와서 친구들이 그 앞에서는 우리 군인 뭐 어쩌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우리 군을 욕하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 후진국의 모습, 후진국 군대다. 그거는 그 앞에서는 우리 군대가, 왜냐면 그 군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이 그 장군에게 그 간부에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역시 우리 군인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선진군대지. 그 앞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그런 우리 국민들이 그런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후진군대다. 우리는 주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선진국 군대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선진국 군대는 뭐냐면은 국내 차원의 안보를 넘어서서 인류의 안전이라든 국제 평화에 대한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미국을 선진국 군대죠. 미국이 자기 나라,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익이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선진국 군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드웨어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공이 이 사람들이 선진국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진국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뭐 겉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인식 자체를 우리가 글로벌한 책임감, 이 세계 인류에 대한 거, 또 국제적인 평화에 대한 것을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책임감, 이런 의식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바로 이 일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로 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차원의 우리 아주 중요한 군 전력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드 파워의 군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 군이 아직 안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여기 우리 시민들의 그 재산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전술적 작전성 검토를 하는데 뭐 이 지휘관 더 틀리고 저 지휘관 틀리고 누구랑 연결이 나면 뭐 이런 문제라든가 뭐 이제 또 다양한 문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는데 그 피해를 주는 데 대해서 뭐 우리 군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라든가 뭐 다양한 아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국민의 군대다, 국민을 위한 군대다, 국민에 의한 군대다, 이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선진국 군대가 되고 국민들과 하나가 되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진국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군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 또 선진국 군대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이런 병영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또 선진국 시대의 군대하고 정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지자체의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또 선진국에서 군대 기업 관계, 언론, 사회단체, 이런 관계를 왜냐면 이 관계가 다니까, 이런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나가는가,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술 발전 이런 것 따라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같이 셋업이 돼가지고 함께 일심동체가 되고 나갈 것인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군의 선진국 군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선진국 시대에 부합되는 국민의 군대, 국민에 의한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 그런 를 어떻게 완성시켜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그거를 지금 제가 발제하고 이제 우리 두 분 박사님과 함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 이제 제가 군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인데, 어디 아파트에 그 전세 그걸 살았는데, 그때 뭐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차를 몰고 아파트를 나가는데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차를 막는 거예요. 차를 통제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뒤에서 몇 명이 이렇게 차가 밀려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관리회사 사장이 그 임원들하고 같이 이 아파트를 방문해서 뭐 점검하러 오는지 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이 그 아파트 관리회사 사장이나 임원들 차량이 이 아파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입구를 우리를 아파트 주민들의 차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비용으로 그 관리회사 사장하고 계약해서 그 관리회사 사장이 이제 관리소장들을 고용해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리소장들이 그 돈을 내는 아파트 주민들보다도 그 관리소장이 돈을 받고 있는 관리회사 사장으로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장이나 그 회사 간부들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게 때가 한 3, 40년 전 얘기인가요? 그때는 뭐 지금은 아파트 자치 뭐 주민 이런 게 있겠지만 그때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라든가 관리소장들을 아파트 주민들이 뽑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서로 이권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많이 달랐지만 하여튼 지금 그때도 가끔 시내에서 경찰들이 교통 신호등을 조작해가지고 계속 교통이 막혀있고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뭐 VIP 차량들이 쫙 지나가고 그럼 교통이 풀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뭐 VIP들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파트 그런 상황하고 그런 정말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행사 이런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그 상황하고 이거가 아파트 사례하고 평행 이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를 진급시켜주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군대 지휘관들, 우리 간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을 위한 군이지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군대 상관이라든가 군대 뭐 지휘관 뭐 군대 장군들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자기를 진급시켜 주니까 그게 하면 안 되고 그 대통령 그걸 누가 뽑았는가 세금을 누가 내는가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이것이 다 한다고 생각되지만은 그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 그런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가 이거를 좀 이야기를 오늘 첫 시간에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군대가 또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군대가 무슨 뭐 뽐내기 위한 군대인가 진급하기 위한 군대인가 이걸 이용해서 뭘 정권을 잡기 위한 군대인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진국 시대에 정말 국민의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에 의한 군대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그런 말씀을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장관이고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군대가 누구를 위한 군대라고 생각했을까? 국민을 위한 군대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군대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를 위한 군대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1952년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나는데 뭐냐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의식이 되면서 야당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거기 간접 선거에 의해서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엄청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간접 선거제를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야당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종찬 총장한테 부산 지역에 계엄을 내려가지고 그 야당 의원들을 버스로 연행해가지고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이종찬 그 당시 총장이 그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고 반대를 하니까 그 밑에 원영덕 헌병대장을 시켜가지고 원영덕 헌병대장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극장인가요? 거기 그때 임시로 있었으니까 극장에 있는 여당 의원들 50명을 버스를 연행해가지고 감금시켜가지고 그 개헌을
통과시켜가지고 직선제로 해서 결국은 재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과연 국민의 군대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의원들도 다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군대 자체가 거기에 뭐 함경도 군대, 뭐 이 경상도 군대, 또 무슨 만주 출신, 뭐 이 저 독립군 출신, 뭐 이렇게 막 일본군 출신 막 이렇게 파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벌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군 내부에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산 나무 베어가지고 숯 꺼가지고 팔아먹고 뭐 별 이런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눈 감아줘가지고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군 지도자 사이에 소위 후원하고 후원 수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급시켜주고 뭐 이렇게 뇌물을 눈 감아주고 또 어느 파벌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런 수혜를 주면서 그 대가로 군사적으로 후원을 받는 이런 후원 수혜 관계 이런 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는 거예요. 또 그 바탕적으로는 아직도 그때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가치 이런 게 대통령이 어떤 민주주의 어떤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옛날의 왕, 제왕 이런 어떤 충효 사상 이런 거 대통령에 충성해야만 국민에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바탕이 있었고 또 사실 조선 시대에는 그 문민 통제가 그 대개 행정 조직이 군을 통제했기 때문에 문관들한테 위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기능이 잘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군 헌병대장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데 바로 이것이 그 군대가 국민의 군대인가 아니면 내 사적 기능 군대인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이런 겁니다.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냐.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뭐 어쩌고 위협을 막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인가. 그럼 정말 그렇게 쉬운 말처럼 그 실천도 쉽고 우리의 인식도 그렇게 돼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5.16하고 5.16 혁명 이거하고 12.12 사태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군대가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할 때 혹 우리 군대가 무슨 동맹국이라든가 우방국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 군대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꼭두각시 군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위험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과연 꼭두각시 군대인가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서 아니면 아닌 거 그런 거지 이런 말 자체를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 보니 그럼 꼭두각시 군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막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할 때 그게 바로 선진국 군대고 그게 꼭두각시 군대가 아니죠.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을 얘기할 때 자기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를 미국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할 때 혹 행여 우리가 우리의 이익,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행여 혹 우방국이 물론 그 겹쳐 있죠. 99%는 아니라도 95%는 겹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5%가 중요한 거죠. 5%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만 지켜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미국의 5%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꼭두각시 군대라고 할 수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꼭두각시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꼭두각시 의식에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5.16 혁명과
12.12 사태에 관해서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분명히 종집을 찍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또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문제인가,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기 이제 잠깐 이건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제 학술적인 얘기를 이제 좀 가끔 섞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 파이너라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영국 정치학자예요. 영국의 정치학회 회장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62년도에 The Man on Horseback라는 책을 썼어요. 이때 미국에서 이름이 똑같은데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또 민군 관계에 대해서 그때 트루만하고 메가다하고 서로 붙었을 때 이걸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군과 군사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어떤 관계가 설정돼야 되는가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그 시대에 이 사무엘 파이너가 군이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서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100%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순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을 같이 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마땅히 그렇지만은 미국의 이론이 과연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서도 그게 과연 맞는 이론인가 하는 비판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그 사무엘 파이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 정치의 기능을 얘기하는. 후진국에서는 군도 조직적으로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서 군이 정치를 발전시켜서 하나의 정치단체로 봐보자.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 발생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다. 군이 힘하고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정치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경제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왜 정치에 경제에 개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힘이 있으면은 그리고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혁명이 뭐 전 세계에서 엄청 178회인가 거의 혁명이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일 정도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 발전에 있어서 혹은 정치 발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것은 쿠데타 하나의 정치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쿠데타가 갖는 역기능과 순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5.16 혁명과 12.12 사태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군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하는 것은 심각한 약점이 있죠. 이게 무력이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무력이 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더 큰 무력이 오면은 그 무력이 와서 그 정보를 빼앗기는 것 그것도 정의가 아닌가. 그러면 계속 무력을 키워줘. 그럼 힘 큰 놈이 정인가? 이제 이런 한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군이 옛날부터 다르게 어떤 조직적인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이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동원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국민을 함께 몰고 갈 수 있는 상징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기본적으로 무기나 장비를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무엘 파이너는 되게 그 나라의 그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해서 미국 군대가 견제 역할을 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근데 어떤 미국보다 조금 선비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어떤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로서 군이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보다 더 후진국에 있어서는 어떤 견제를 하고 협박이라든가 군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더 후진국으로 가면은 어떤 잘못된 정치 인사를 군이 알아서 교체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아주 후진국에서는 뭐 정권을 군이 탈취하는 그런 단계도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에 맞춰서 군이 이런 되게 크게 나눠서 4가지의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사무엘 파이너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장군들이 일으킨 이 5.16 혁명과 12.12 사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5.16 혁명, 이거는 정말 외부 위협을 막기 위한 군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쟁탈한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군에 뭐 파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패가 있고 막 이런 어떤 군을 정화할 수 정군 욕구에 대한데, 그것이 정치를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또 그 이 공화국 자체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군이 이렇게 나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 장군이 민정 이양을 약속했지만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고, 선거를 통해서, 근데 국민들은 결국 투표를 해가지고 박정희 장군을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건설의 내션 빌딩에 또 경제 발전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 파이너의 그 이론 주장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 사태를 봅시다. 12 사태는 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군부하고 신군부가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은 무력으로 한 거죠. 무력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최규하 대통령이 정성화 총장 체포하는 걸 계속 끝까지 거부했나요? 거부했고, 끝까지 거부했고, 그다음 미국 정부도 신군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 위반한 데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고, 그때 존 위컴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 국민들 투표가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에서 이제 대통령에 선출되고 뭐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인재들을 특히 경제 테크노크라트들, 경제 인재들을 잘 인재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고용을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랬었죠. 결과적으로는 뭐 대법원에서 이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 사건이다, 군사반란가 내려는 지역에서 이제 징역을 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느 필요한 만큼 다 정리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 군도 선진국 군대가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이 이제 선진국 군대에서 바로 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국민의 군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문 직업주의라든가 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군의 객관적 문민 통제라든가
또 군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어떻게 분리해서 발전해야 될 것인가, 또 중요한 국방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합리화될 될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군대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군에 대한 그 국민들과 사회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 동원 효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동원되지 않고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아무리 무기체가 발전해도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민방위라든가 동원 체제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돼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주로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방위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또 군사기술, 민사기술 이런 것이 아주 원활하게 스피노프 돼가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군대도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전술 전략이 발전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의무 복무를 하는 그 병사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자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와서 군대를 하는데 자발적이 될 수 있냐, 그렇잖아요. 거기에 명분과 이런 것이 가치가 확실해지고 거기에 자긍심을 느끼면은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지금 의무 복무에서 이제 저기로 나간다 하더라도 의무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에 의한 군대를 이제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민을 위한 그런 군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 아까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의 정체성, 이것이 확실히 변화돼야 되겠다. 또 군대의 업무, 군대 문화에 대한 그 인식이 변화돼야 되겠다.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징병, 국민의 이익을 위한 용병 이런 것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공정성, 효율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국민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군대라는 것은 미국 군대도 어디 군대도 다 그런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안 그래요. 선진 군대에서 그 군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못했던 군대가 중국 인민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않는 군대, 저는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내가 중요한 사례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불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회의를 느끼고, 정말 제가 야, 이건 아니다 하고 분개를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지. 앞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대단한 것처럼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정경영 박사님이 한국군의 이데아, 그래서 국가, 민족, 국민과 시대가 바라는 군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실 거고 토론할 거고, 또 이제 임방순 박사님이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면서 해먹은 문제예요, 사실은. 군대가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만약에 지키려고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를 만든 쪽으로 뒤로 돌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키는 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할 때 이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적인 화두인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또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선진국 시대의 민군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업주의와 객관적 문명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경영 박사님이 선진국 군대의 자율적, 창의적, 혁신적인 병역 문화에 대해서, 또 임방선 박사님이 선진국 시대의 군과 사회가 같아져야 하나 달라져야 하나, 그 군과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이제 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민군관계로 그 어떤 제도 모형이라든가 직업 모형, 이런 대리자, 이런 민문주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로 겪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군 복무 병사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관해서 또 정경련 박사님이 하고, 또 군사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임방순 박사님이, 또 선진국 시대 군의 전문적 기능과 대의적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요거가 우리 군 간부들이, 군 장군들이 이걸 이해하고 군의 대의적 기능이 뭔가, 전문적 기능이 뭔가, 이거를 이제 좀 이거 다행히 제가 이제 여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요걸 아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해요. 쓸모가 많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간부들이, 장군들이 알 때 정치하고 관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다. 또 선진국 시대 군 지휘관과 지역 주민에서 정연용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된 민군관계와 국방 예산 핵등가정 임방순, 다소 이제 하면서 주제가 약간 조금 변경될 수는 있지만은 대략 이런 주제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체 우리 김진욱 소장님께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군과 이제 민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굉장한 큰 시야를 일찍부터 띄우시고 깊은 연구를 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뭐 이런 큰 주제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이 요구되는 거 한 두 가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분야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예요. 그러면 군 통수권자에 의해서 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국민의 군대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민의 군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군 통수권자에 반영이 돼서 이제 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그 의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군을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저는 작동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군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 정치 지도자가 자칫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군사력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실까요? 지금 그렇게 났죠. 예. 예. 하나씩. 예. 일문일답. 일단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적 기능과 대의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차피 표를 받기 위해서 예. 대의적 기능, 대의적 기능이라고 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바라는 게 뭔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는 기능, 그것이 대의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지지받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적 기능이라는 것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다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 시대의 중우 정치 그렇죠. 겪었듯이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 파퓰리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옳은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이익은 이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너희들의 국민의 이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가 있다면 군사적인
군사적인 차원,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이익을 누가 가장 잘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전문가가 가장 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국민인데 이 국민들은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군사적인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국내 생명재산 위협 뭐 국가 또 이런 걸 번성에 대한 거 뭐 국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인 차원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국민들의 그 이익을 전문적인 안보적인 군사 차원에서 그 이익을 누가 가장 잘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건 전문가죠. 그건 군사 전문가고 왜냐면 적을 알고 환경을 알고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문적 기능과 대의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시대에서 저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전환이라든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 시대에 가면서 대통령의 의식 변화, 국민들의 의식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 시간적으로 짧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네. 저 두 걸 얘기를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또 진행되면서 오케이. 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한 거는 이제 군의 본래 임무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이건데 이게 공산권에서 얘기하는 당의 군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군대 이게 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공산권은 이제 중국 같으면 당하고 당국가 체제라 그래서 당과 국가를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의 공산권에서 얘기하는 당의 군대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민의 군대든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예.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또 혼란이 많이 발생돼요. 예. 공산당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의 목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 예. 공산당의 군대는 뭐냐면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군대예요. 예.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예.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 수단적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그러니까 바로 공산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어리석은 인민들을 통제해서 공산화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프롤레타리아 우리가 이제 통상 저 북한은 독재 나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래 우리는 독재 나라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럼 거기에 있는 군대 거기 저 북한의 군대는 무슨 군대냐?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이냐? 혁명을 위한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럼 그 군대하고 싸울 때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대예요. 예. 그럼 우리 군대하고 북한 군대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걔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고 무슨 땅을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혁명의 완성을 위한 군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쟤들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혁명을 위한 그 목적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 민군관계 강의를 하면서 아예 한 챕터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그 북한과 이렇게 대적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군대라는 것이 그 정체성이 지금 우리가 정체성을 중요하게 했듯이 그 정체성이 뭔가를 아주 한 챕터에 장하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군대는 뭐냐면은 혁명을 위한 군대예요. 예, 이해됐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00번째도 혁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의견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 소장님께서 이제 우리 군이 과연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신뢰를 잃은 경우도 있고 한 이게 막 혼재된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의 그 핵심인 그 장교들에 대한 어떤 병사들의 불신. 이 병사들이 결국 전역하고 나와서 자기가 겪은 군대의 장교들을 보고 야 우리 소대장님 우리 중대장님 정말 훌륭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도 하시고 또 애도 쓰시고 역시 전문적이고 내가 전쟁 나서 전투를 하면은 우리 소대장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전투를 하면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있겠구나. 6.25 때 우리 이런 훌륭한 그 소부대 지휘관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날의 그 소부대 지휘관들, 소대장, 중대장들이 과연 그렇게 병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밑에 있던 병사들이 전역을 해서 예비군이 됐을 때 자기 소대장과 중대장을 생각을 해서 군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군대가 이제 뭐 예비역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야 우리 군대가 믿을만하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군이다. 막강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신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군대 기강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 군이 국민들한테 주고 있느냐. 그래서 왜 군을 신뢰하지 않고 지지를 보내지 않느냐라는 그 상황을 뒤집어 보면은 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그거와 직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문제. 그러면 중국 인민들은 중국 공산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미국 군대는 미국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대가 과연 우리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가? 뭔가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의문을 갖죠. 의문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비교할 상대가 없다면은 어디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 군대와 미국 국민들은 어떤가? 중국 군대와 중국 군대 국민은 어떤가? 비교가 되니까 우리 군대와 우리 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뼈저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이제 극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주 좋은 그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참 우리 군의 본질적인 문제, 선진국가의 선진군대로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는 그런 문제식이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이 나라 군대가 제 역할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앞으로 이제 12차례 근데 오늘 제가 그 발제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던졌어요. 가장 참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군의 어떤 고유의 그 역할과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가 아쉽게도 없다는 거. 이 정치 권력에서 군이 이렇게 휘두름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또 과거에 우리의 참 잘못된 것이었지만은 또 정치에 개입하는 우리 군의 모습도 외도한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관련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군이 해야 될 고유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외도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군의 그런 전문성을 살려주면서 정치 권력이 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 같아요. 만약에 정치 권력이 진급을 시키고 견제까지 작용한다면은 자기 직접 세상에 원하는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 군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두 번째는 감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비극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라도 일단 그 실제 국공내전을 할 때 미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한 3만 5천 명까지 추산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기석 군대 편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더 문을 가려니까 떠났다고요. 승리를 못 얻은 거예요. 그 내부 국공작전에서도. 베트남 전쟁에서도 조선 행정 때부터 73년도까지니까 거의 10년의 베트남 전쟁을 치렀다고요. 또 심지어 아프간전 20년이나 치렀어요. 근데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서 미국을 본다고요. 특히 또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군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역할 모델로서 인식하는데 실제 군이라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군대여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아프간에서도 그랬고 미군이요? 네. 아니 미군이 아니라 현지 군들이 네. 왜 그랬을까?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인데 아이덴티티를 따르지 않고 미국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스스로 지킬 의지마저 없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건 뭐 미국의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굴레 속에서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뭐라고 하냐면 아프간 정부군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군대를 대신해서 미군이 계속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 봐요. 자 이게 참 지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군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국민의 군대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잘못하면은 헛개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군은 존재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유사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진짜 겁나요. 예를 들어 앞으로 전쟁은 물량전이고 최첨단 무기에서 전쟁 승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 이런 군대가 진짜 전쟁이 난다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국민의 군대 결국은 군의 본업을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군의 본업을 충실히 못하고 의도로 한다랄지 이런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저주받을 군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뭐라고 하나 현존재 해명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군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진단과 해부를 통해서 그 군의 정체성을 재정립을 하고 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살려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심지어 미 합참의장이 아프간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했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다 했지. 아프간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모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주한미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깨부수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기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상당히 국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하는 군대는 그건 어떻게 보면 군이 아니죠. 훈련은 평화를 관리하는 가장 큰 평시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전쟁이 나가는 그런 훈련된 군대가 다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군이 훈련을 안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우리 군이 이렇게 최근 합동훈련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훈련이 없고 정적인 군대 이게 바닥 뛰는 군대거든요. 이게 생명력인 군대에 그러는데 생명력인 군대는 어떻게 길어지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른바 그 민가 뭡니까 그 바트 같은 것들 막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볼 때는 자칫 국민들은 자기 사유권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과연 국민의 군대로서 그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의 어떤 이런 그 사회권 침해까지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군은 또 그 역할 똑바로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주면서 계속 그 군의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군의 주력 역할은 간부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가 많으시니까 네. 제가 잠깐 우리 주민들이 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이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작전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작전 지역이 주민들의 그 지역이니까 어떤 피해라도 당연히 작고 큰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배상이 있어야 된다. 혹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전적으로 될 수도 있고 군이 하다못해 그 지역의 마을에 좀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번기에 우리 병사들이 가서 도와주면은 차라리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뭐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뭐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배상 혹은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끝! 그거 아니고 반드시 피해는 배상이 따라야 된다. 보상이 따라야 된다. 그거는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 모택동 군대도 한 일이에요. 모택동 군대도 지나다니다가 나달 떨어뜨리고 뭐 그러면 거기다가 써놓고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배상할 수 없으니까 밭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중에 형령 정보로 와라. 그럼 배상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60년, 70년도에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 정 박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느냐. 그것도 아주 후진적인 거야 지금. 왜냐? 당연히 보상, 배상이 따르고 그거 만족하면 되는 건데 국민들이. 그리고 그 방법도 꼭 금전적인 배상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군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군에 얼마나 많은 소스 자원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개품 잡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반발하지. 그러나 찾아가가지고 집안 어느 것처럼 그게 우리의 주인이니까, 군대의 주인이니까, 또 우리의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또 그런 거니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국가의 우리 여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 그냥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정 박사님 같은 분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이 명확한 거를. 그렇죠. 피해는 보상, 배상 이건데. 지금 군의 제도도 잘 돼 있어요. 네. 됐는데 그걸 왜 실천 안 하느냐 말이야. 예. 또 그 제도가 잘못돼 있다면 제도 고쳐야지. 그렇죠. 어디까지 고치느냐?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왜냐? 그 주민들이 우리 주인이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 피해를 분산해야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다면 다른 사람에서 대신해서 피해를 그러니까 그걸 이쪽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해줘야지. 정책적으로 이거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 이제 화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군들이 훈련을 할 때 알레르기 반응 갖고 있다고요. 그 미군들 말이야, 미군. 그래가지고 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못 오겠다 훈련을. 미군들이 그런 얘기를 그 얘기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키나와나 알래스카에 가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요. 야. 이게 이런 상황이라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이 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도 전방에서 보면은 포병 같은 포를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왜 잠자는데 너 좀 말이야 포 쏘냐고 하면서 막 삿대지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미국에는 어때요? 미국이 포를 했어요? 네. 그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은 참 얼마나 고생하냐.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가 여기 있었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는 그 주민들이 그런 거를 조금 감내하면서 또 미국에는 그것이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그런 피해가 있으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감내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미국 국민들을 감내하는데 우리 국민은 감내를 못하냐 이거지. 그거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우리 잘못도 있는데 전방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지역 주민도 있고 그렇죠. 또 지휘관이 아주 표독스럽다고 할까 깡패 같은 놈들은 막 볼때쯤도 달려붙어가지고 훈련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국 우리 탓이에요. 예. 탓이라고 보고 또 그가 좀 관계 직접 참고하는 관계는 없는데 우리 간부들이나 지휘관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그 국가가 우리 병사들이 근무 기간 동안에 맡겨준 것이지 그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그 역할과 다 병사들이 MOS에 의해서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단순히 자기는 그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밑에 말단 이등병이니까 이러고 어느 한 나서 빠지면 제 역할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다 하더라도 병사들이 맡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리스펙트하면서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야지 자기 어떤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속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근데 참 지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소령 때 미군 사령관 전속부관을 하는데 첫 출근입니다. 이렇게 소령치를 가지고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팍 쪄가지고 사령관님 저한테 주십시오. 막 했었어요. 그런데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정소령 잠깐 있다 나한테 들어와 지금 그 CP 안에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자네 당신 내 몸종아이지 않소. 내가 불구자야? 왜 이걸 내가 당연히 그거 했는데도 그래요. 저는 그게 정상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사령관님이 그 젊은 놈이 한 것이 들어가는데 그게 내 공사에게 아니라 그게 이제 후진국 군대. 후진국 군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런 양상이 벌어져요. 근데 선진국 군대가 되는 미국 유컴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이 지가 퇴근할 때 지가 키 들고 가가지고 지 숙소에 키 따가지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지가 거기서 뭐 요리사가 따로 없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 아니 어떻게 미국 대장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후진국 군대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는 왜 그렇게 하냐? 선진국 군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 군대가 말로만 선진국 군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선진국 군대의 의식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후진국들이 우리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제 후진국들이 하는 행태 사실 보거든. 후진국들이 하는 행태를. 그래서 또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민군과 주민들 피해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배상이 되고 그러면 좋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되고 또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옛날에 나도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증오를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차이라 이거지. 선진국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을 살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주민들도 선진국의 주민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조금 감내할 건 감내하고 또 보상과 배상을 받을 것은 이렇게 하고 처리한다 이거지. 근데 그래서 갈등이 미국에 그렇게 미국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주한미군이 훈련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주한미군이 훈련할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제 선진국 시대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
미국 주한미군도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자.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미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미군은 이런저런 근무를 하거나 뭐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거나 전술을 하거나 그 미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객인 손님한테 이 나라를 당신이 알아서 책임가져서 지켜주셔. 이런 의식들이 만약에 우리 군인들한테 있다면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식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그거를 우리가 선진국 나라의 군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그 교육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사설에 따까지 일어난 얘기가 나와요. 지금 54조를 씁니다. 1년 54조. 예. 1년 국방 예산이 국가 예산 10분의 1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50만 장병이니까 한 명당 1억씩 쓰는 거예요. 그럼 1억 쓴다. 그럼 1억 쓰는 우리 군 집단이 1억 값을 하냐 이거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병사 하나까지 다 이렇게 다 지금 소대원이 몇 명이죠? 30명. 응? 21 좀 줄어들었나? 글쎄. 예를 들어서 27명이라면은 그 소대장은 얼마를 쓰는 거야? 27억 자기까지 하면서 30억 가까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고. 사회에서 30억 관리하는 사람이 쉽나?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병사들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지휘관이나 간부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할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적으로 지휘를 하고 지도하는 건 문제인데 훈련할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건 뭐 진짜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는 뭐 가차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차등을 두면서 병영 생활할 때와 일단 이거 미군들이 어떤 면에서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일과 시간하고 일과 후에는 상당히 리스펙트를 해줘요. 일과 시간에는 뭐 아주 그건 어떻게 살벌 수가 없어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거 딱 끝났다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지. 예. 똑같아가지고 장난도 치고 뭐 그 같이 그런 그것이 모르겠어요. 전혀 거리낌 없도록. 예. 지금도 우리가 여기 선후배가 있지만은 여기 토론하는데 선후배가 뭐 필요했어. 근데 우리도 아직도 마음속에는 선후배가 있단 말이지. 여기 선후배, 이 토론하는데 선후배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인식을 마찬가지 그게가 쉽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 시대가 되려면은 빨리 그 앞으로 가야 된다고. 일단은 휴식 지금 이제 휴식 시간이다. 왜 휴식이라 그래? 휴식하기 위해서 휴식이지. 그럼 휴식 시간에 거기에 무슨 위아래가 있고 뭐가 있어?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박세직 장군이 3, 4단장 할 때 전방 실습을 갔어요. 그런데 그 환송 이제 파티하고 그러면서 그 박세직 장군 옆에 아주 예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저분이 부인인가? 뭐 부인인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은 아니고 하여튼 온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우리 동기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갔는데 각 사단별로 쫙 해가지고 전방 실습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니라는 걸 안 순간부터 이제 같이 불러내가지고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님 박세 장군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이제 박세 장군이 그 사회자가 35기 이제 포병인데 그 사람한테 사회자, 여 포병 연대장 노래 시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는 말이 사회자는 왕입니다. 그래서 따르질 않는 거야, 자기 사단장인데. 그러니까 몇 번 또 박세 장군이 야 포병 연대장 노래 시켜. 근데 따르질 않는 거 35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세 장군이 야 이사 참모 나와! 이사 참모 이렇게 나오니까 뺨을 빡 때리더라고. 아유, 이거 살벌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 이튿날 이제 한성 전출 신고야. 그래서 신고하면서 박세 장군이 그래. 너들 어제 깜짝 놀랐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더라도 거기 군기가 살아있어야 돼.
그게 이제 옛날에 필요했던 그때는 필요했어. 왜냐하면 우리 병사들이 후진국의 병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만 돼. 예, 지금은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은 우리 병사들은 어떤 병사냐면은 선진국 시대의 병사야. 선진국의 의식을 갖고 있는 병사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술 먹을 때는 너 마음대로 놀아. 야, 야자해. 그냥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제 병사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후진국 시대가 좋습니다. 네. 선진국 시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더 하실 말씀이 됐지? 말 잘랐나요 제가? 아니요. 어이구.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라고 하여튼 앞으로 거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정도로 예. 네. 충분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